네, 안녕하세요. 또 저번 주에 이어서 세계를 움직이는 10가지 프레임, 이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또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어, 참 책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제 삶에서 지금 가장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거의 한 영어 원서도 읽게 되었고, 그리고 그 700페이지, 800페이지 되는 책부터 2, 300페이지 되는 책까지 참 다양하게 책을 읽으려고 노력했는데 제 삶에서 지금 거의 20권이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읽은 해가 아닌가. 물론 아직 올해가 끝나진 않았는데 정말 이렇게 그 책을 많이 읽으면서 무언가의 생각이 좀 더 정리되는 느낌도 들고 부족하지만 그 책들을 읽으면서 조금 더 차분해지는 성향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좀 IQ라든지 이런 어떤 유전자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책을 읽는 게 좀 속도가 빠르지 못하고 이거를 단순히 활자가 아니라 제 삶과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없으면 제가 책을 쉽게 읽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책 자체가 어떤 하나의 그 그림이 제 스스로 그려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그림이 안 그려졌을 때는 굉장히 제가 좀 책을 읽기가 수월하지 않은 편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 책은 이제 인도 사람이 쓴 책이다 보니까 그 번역이 또 되고 그리고 번역된 것 자체가 사실 좀 제가 볼 때는 어감이 좀 안 맞는 듯한 느낌도 종종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라는 게 그 나라의 언어와 저자와 그 의도가 명확해야 그게 제대로 되거든요. 물론 이 이를 번역하신 분은 제가 그거에 대해 비판한다기보다도 제가 그럴 수준은 안 되지만 하지만 그거에 대한 조금 뭔가의 좀 그 어색함이랄까 이런 것이 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그 색깔이 이 영어와 다른 언어와는 조금 감각이 다르기 때문에 느껴지는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에서 알려주는 내용들은 굉장히 삶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더 구체적이고 왜냐면 기존에 제가 좀 생각했던 생각,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개념들도 있었는데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던 것이 좀 재밌게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은 돈이다라는 것이 이제 이 책의 6장부터 이제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 시간의 주체라는 것이 이 시간의 개념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 노동을 더 많이 하기 위한 개념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돈이라는 그 어떤 프레임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데 시간은 사실 존재하지 않거든요. 어떤 이게 손에 잡히는 무언가가 아니거든요. 시간은 단순한 어떤 인간의 개념 같은 거예요. 어떤 개념이냐면 공간을 설명할 때 필요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결국 이 시간이라는 거는 이 공간의 흐름이 존재하지 않으면 시간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소유의 개념으로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우리가 무소유를 말하시는 분들도 이 시간의 개념을 생각해야 할 때 좀 공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시간조차 갖지 못하는데 무엇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긴 미래를 보고 봤을 때는 무의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시간의 개념 자체가 서구적인 어떤 그 일을 많이 하기 위한 효율적인 제도, 그러니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 사실 그렇죠.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고 그런 부분들이 일상화되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시간 자체가 그런 어떤 일을 하는 것에 필요한 개념으로 볼 수 있고 지금 알바도 사실은 돈이라는 것은 결국엔 내가 하는 것 대비
그 어떤 수익이 많아야 되는데 그걸 시간의 흐름으로만 측정한다는 건 굉장히 불합리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임금을 따질 때 이제 시급으로 따진다는 것은 어쩌면 그 산업 자체를 가질 수 없는, 그러니까 주식 뭐 어떤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업자는 시간의 개념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노동자는 시간의 개념으로 돈을 벌려고 하니까 결국 인간의 그 어떤 그 유한성의 덫에 걸리게 되게 되고, 그 유한성의 덫에 걸려서 결국엔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시간의 개념이 많은 사람들을 효율성으로 이끌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감을 주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시간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윤택해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하지만 서양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시간의 개념을 어떤 노동을 확대하기 위해서, 뒤에서도 나오는 게 사업은 일을 많이 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참 재밌는 개념이다. 여기 하나하나의 예시들은 사실 서양이 이제 그런 개념을 만들었으니까 서양의 예시들만 갖고 왔지만,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예시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여기 그 대형 박물관, 저도 아직 안 가봤지만 루브르 박물관이나 대형 박물관 가면 그거 다 대부분이 이제 그 나라 자체의 어떤 유산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부여 국립박물관, 경주 국립박물관, 그리고 서울 국립박물관 가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 유물들로 많은 것이 구조되어 있어요. 하지만 물론 다른 외국의 문명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홍기정 선수가 이제 뮌헨 올림픽인가 거기 올림픽에 가서 이제 금메달 땄을 때도 그때 당시에 그리스 투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유물이 아닌 것도 있는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그게 거의 5개 안에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나라의 어떤 그 역사적인 사료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데, 사실 대형 박물관이나 루브르 박물관들은 대부분 약탈한 거죠. 그 어떤 전리품의 개념으로서 그 예술품을 전시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어떤 뭐랄까, 그 예술 작품들이 자기의 역사성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술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예술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자국의 역사와 어떤 문화적 역량을 표현하기 위한 것에 예술로서의 박물관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를 약탈해 와서 약탈했다는 그 나라의 어떤 국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과장하기 위한 역할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약탈하는 정당성도 앞에서 말했던 인종차별주의적으로 봤을 때, 그 나라들은 이러한 예술품을 만들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수준을 함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어떤 굉장히 국수주의적이고 어떤 민족주의적인 성격을 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단순히 반환을 요구한다기보다도 그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를 더 럭셔리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벌어진 사건이잖아요, 사실. 그 예술품을 약탈했다는 건. 하지만 그 약탈된 어떤 갈등을 어떻게 그러니까 요물을 돌려주기도 했죠. 우리나라도 직지심체 요절인가? 뭔가 저도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데 그런 걸 돌려받았다고는 알고 있는데, 그만큼 그런 것을 돌려줌으로써 양국의 우호 관계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가 죄를 미워해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근데 이게 되게 굉장히 어려운 건 뭐냐면, 그러니까 죄는 미워할 수는 없어. 이미 벌어졌으니까. 근데 그 사람, 예를 들어 나 배신을 했어. 배신을 짓는 배신 같은 죄를 지었어. 그러면 배신 자체는 내가 감수하고 나도 그 사람과 내가 같이 살겠다라는 어떤 그 마음은 들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감정을 어쩌지 못해. 그러니까 그 서로의 유무를 박탈됐던 그 감정을 내가 어떻게 세련되게 만드냐는, 굉장히 그들의 관계를 세련되게 만드는 과정 중에서도 우선순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예시가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미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 벌어진 사건을 세련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감정을 에너지 삼아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인간 자체에서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도 그 군대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석혜균 성장이라고 옛날에 그 아덴만 사건이라고 총살 맞은 그분이 강연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구출이 됐잖아요. 구출이 됐는데 그 구출돼서 구금되는 그 순간에 자기의 그 배에 타는 많은 선원들이 자기는 살고 선장은 이제 좀 뭐랄까 뭐 우리의 리더니까 먼저 희생을 하라는 어떤 조건을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선장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잖아.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소말리아 해적들이 자기를 공격을 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나중에 구출이 되면서 그 소말리아 해적을 용서하거든요. 걔네들은 그 죄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 배에 탔던 선원들이 자기가 그런 어떤 구금당한 상태에서 자기를 죽음으로 내모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그 배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 선원들을 용서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자기를 죽일 정도로 밀어넣었던 소말리아 해적은 용서를 해도 자기가 그 구금된 상황 속에서 그 희생을 강요하고 선원들이 그 선장으로 하여금 이제 그 어떤 그러니까 배신감을 느끼게 했던 선원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선원은 용서했냐고, 그러니까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솔직하시죠, 되게 솔직하시고 그때 참 느꼈던 게 인간이 어떤 죄 자체가 보다도 그 죄로 쌓인 서로의 감정들, 그러니까 저 예수가 말하는 그 인간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는 정말로 어렵다는 사실을 저 개인적으로 삶에서도 느낀 게 있지만 이 책에서도 그런 것을 정확히 얘기하지 않지만 그런 감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느냐 또 좀 초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그러한 많은 약탈들은 이제 민족 우월주의적인 성격에서 나왔다. 예술을 위한 예술. 그러니까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술을 약탈해도 된다는 정당성. 그리고 9장에는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관념이죠. 이게 결국 이거는 이제 결국 우리가 이 서양이 만든 이제 그 죽음에 대한 관념이 있기 때문에 삶과 죽음을 떼놓는 거예요. 떼놓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고전에도 그렇고 여기에 많은 예시들이 있지만 사실 죽음은 우리 늘 같이 있고 그 죽음 자체가 우리가 늘 받아들여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세련되게 만들어 가야 해요. 그러니까 공자가 왜 3년상을 이렇게 강조하는 걸 보자면 우리가 죽음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인간에 대한 어떤 세련됨이 적어진다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죽음 앞에 평등하다고 하면은 이게 결국 죽음에 다 똑같은 거 아니냐 하기 때문에 이 삶을 막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죽음과 삶이 다르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죽음도 삶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삶을 되게 고귀하게 살 수가 있어요. 왜? 죽어도 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내가 죽으면 끝난다는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내가 이 돈 다 쓰고 죽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나의 근본적인 이해가 굉장히 이 삶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하지만 죽으면 모두 똑같다는 그런 관념이 심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그 어떤 돈을 가진, 그러니까 삶 속에서 굉장히 그 밑에 층에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지금의 자본주의적으로는 굉장히 그 가난한 사람들은 이 죽음조차도 소홀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죽음은 다 똑같으니까 죽음 자체는 결국 똑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다르죠. 그리고 삶과 죽음이 이런 분리되어 있다라는 서양적 관념이 만든 것이 바로 지금의 장례 문화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죽으면 다 병원에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너무 분리됐기 때문에 죽는 곳이 자기가 살았던 곳이 아닌 거야. 저는 제가 아끼고 사랑했던 할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저희 집에서 돌아가셨고 저희 집에서 장례식을 했어요. 물론 이게 굉장히 불편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특정 장소를 찾아와야 하고 그런 게 있어요. 집안에 있는 저희 어머니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만큼 어려워요. 하지만 삶과 죽음이 동실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집 자체에서 장례식을 한다는 건 굉장히 세련된 문화일 수도 있어요. 지금 장례식장에서 하지만
하지만 그 집에서 했을 때 그 사람이 살았던 궤적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느낌이 직접적으로 다가오고 간접적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그 사람을 총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너무 우리가 떨어뜨려 놓으면 지금의 삶을 너무 무책임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이 서양이 만들어 놓은 삶과 죽음이 다르다라는,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죽으면 다 똑같다라는 그 어떤 개념은 굉장히 안 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예시들이 시체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그 시체들을 이제 낮은 자들을 갖고 썼다라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죽으면 다 똑같으니까 시체를 써도 되는 건 아니냐. 근데 이제 그 써도 되지만 그 시체가 하필이면 대부분 하층민의 시체였다. 그러니까 내 어떤 몸이 결국에는 이게 막 나중에 죽고 나서 이게 분해되기가 어렵잖아요. 그걸 동의하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됐고, 하지만 그 결국에 이제 또 삶과 죽음이 분리됐다라는 어떤 명확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있던 관념, 그러니까 이게 이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것 같은 게 뭐냐면, 여긴 또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삶과 죽음이 이어져 있다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 내 몸을 다른 이에게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좋은 거다라고 하니까 그 절대의 선을 남들에게 강요하는 현상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내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건 나의 선택으로 좋은 것이지 타인에게는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삶과 죽음의 어떤 같다라는 표지션, 이퀄, 어떤 그 서양적 개념에서 수학적 개념이 아니라 연장선이다. 이런 거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게 조금 더 이 서양적인 개념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그것은 우리가 조선시대부터 그전 시대, 그리고 여기서 많이 나오는 멕시코라든지 이 많은 어떤 문명들이 삶과 죽음을 굉장히 잘 그 매칭되게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서양은 그거에 대한 거부, 이 결국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따지면 저 멀리 천국에 간다라는 이제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의 삶을 거의 엄청난 고도 비만과 그리고 자기 몸을 함부로 쓰는 거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을 성전으로 생각하라고 예수가 말했던 것처럼 내 몸 자체가 성전, 즉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이 몸을 소중히 쓸 수밖에 우리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육의 분리라는 것은 결국에는 종교적이고 이념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삶을 세련되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내 지금 현 삶을 유쾌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있다 라는 것을 이제 한데, 결국 이 저자도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자기의 어떤 삶을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를 파고들어 가지고 자기의 파고든 그 자만 가지고 이야기했다면, 메슬로나 다른 학자들은 그 파고든 것도 파고드는 거지만 타인과의 교섭을 위해서 세상은 더 럭셔리할 수 만들어진다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볼 때도 결국 우리는, 그러니까 개인주의도 나쁘지 않아요. 이 개인주의는 타인과 공존된 상황에서의 어떤 그 다양성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획일성에 대한 저항으로 있는 것이지, 그것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주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짜 공존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그 어떤 사상과 내가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지만 그게 개인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한 것은 지혜라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지혜의 가장 큰 본질은 결국엔 나눔이거든요. 나눔. 그래서 그 불교에서 말하는 보리라는 것은 결국 지혜를 의미하는데, 근데 보리라는 그러니까 보살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보리는 그 지혜를 말하고 보리를 행하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말하는데, 보리 자체가 지혜인데 지혜를 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보살님들은 대부분 절에 가서 이제 어떤 그 스님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그 선행을 베푸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건 본질은 사실 베푸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았어. 그럼 그걸 가지고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걸 끊임없이 타인과 공존하기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깨달은 자들은 굉장히 과학적 세계관이라 이런 어떤 지식을 가지고 많은 것 같지만, 그걸 나누는 자들은 정말 보기 힘들다.
하지만 저 스스로도 이 책을 배우고 결국 책을 읽어서 100권 읽어서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건 나누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한 권을 읽더라도 그 삶이 변했다는 건 뭐냐? 타인과 공존할 수 있는 것들. 삶이 변한 건 내 삶만 변한다는 것보다 같이 공동선을 위해서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어떤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공동체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이 가야 할 때만 비로소 지혜다운 지혜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영육을 분리하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서도 내 지혜가 끊임없이 나눠지는 그 어떤 장면들이 지속될 때, 그것이 결국 죽음과 삶이 연결됐다는 포지션과 우리가 앞으로 왜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가지 프레임이지만 이 프레임을 우리가 깨나가고 그 깨나간 걸 바탕으로 공존되는 삶을 꾸준히 살려고 노력한다면, 그게 어떤 배움의, 그러니까 즉 공자가 말한 인, 부처가 말한 자비, 예수가 말한 사랑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또 다음에는 이제 제가 어딨지? 이번에는 또 이제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최민식이라는 어떤 사진 작가가 모은 어떤 1960년도부터 우리나라 그 8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의 사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되게 책만 있고 글씨는 없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을 한번 읽고 한번 많이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결국 책이라는 건 생각을 만드는 어떤 시간과 공간을 주는 선물인 것 같은데, 그래서 글자가 아니더라도 책의 어떤 사진과 글귀들도 좀 있죠. 이런 것들을 보고 내가 많은 것에 생각을 공감할 수 있다면 이것도 책의 본질에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다음에는 간단하지고 그림들이지만 여기에서 이제 많은 어떤 저의 느낀 점과 생각들을 같이 공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